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위당 김중현입니다. 네, 심플하죠? 네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가장 심플한 것이 정직한 것이고 올바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가위당이라고. 가위당. 네, 그리고 가위라는 것이 또 하나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네. 영화는 가위 예술이 아닌가. 편집의 예술이다. 네. 영화를 자르고 붙이고 네. 컨트롤 X, V 하는 것이야말로 영화의 진면목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위당이라고 길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민망하다 진짜. 네, 그렇죠. 네. 네, 네. 항상 이제 최근에 이제 당명들을 듣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당명을 짓는 솜씨는 점점점 이분이 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그것을 정작 왜 붙였는지를 설명하시는 얘기를 듣다 네. 보면 역시 작가는 다르구나. 작가들이 글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시작 첫 번째 아이디어는 네. 나중에 없어지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문장들이 길어지면서 이 문장의 화려함과 수사 같은 것들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글쓰기의 본질 같은 것들을 제가 당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위 영화 하나요? 네. 네. 왕 가위 영화. 자, 왕가위 영화 오늘 두 편을 한번 골라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왕가위 영화를 이전에 왕가위 특집은 아니지만 네. 장국영 특집을 통해서 그중에서 그렇죠. 두 편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아비정전, 그리고 해피투게더 다뤘었는데 그때도 뭐 왕가위 영화의 본질 혹은 특징을 짧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근데 왕가위 감독이 어떤 작품 세계를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왕가위 감독이 무협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편의 정말 수려한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상하건데 이거 나가자마자 분명히 댓글에 이런 거 올라옵니다. 어떤 거요? 중경사원님 안 해주시나요? 왕가위 영화, 언젠가는 해드린다. 왕가위 영화의 뭐 화양연화라든지 그러니까 수많은 걸작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풀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무협 걸작 두 편하고 머지않아서 또 왕가위의 뭐 사랑 영화 두 편 그렇죠.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이 중국권 감독, 중화권 감독들이 다들 무협 영화 한 편씩은 네. 찍는 것 같고 그 작품들이 굉장히 훌륭한 경우들이 많고 네. 심지어 서로 스타일들이 다르기도 해요. 이양 감독의 무협 영화, 와우장룡. 네, 뭐 장이모의 무협 영화, 네. 네, 그 다음에 또 영웅 같은 영화, 네. 그리고 뭐 첸카이거의 무협 영화 이런 영화들이 있죠. 진가신 감독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의 무협 영화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왕가위 감독은 두 편의 영화를 아주 멋지게 네. 만들었으니까 이 두 편을 살짝 비교도 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은 왕가위의 무협 영화 걸작들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두 편의 영화를 갖고 왔는데 왕가위 영화는 결국은 이제 그 뛰어난 스타일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의 침전물처럼 고이는 어떤 쓸쓸한 감정 같은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를 다시 이제 보다가 공통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한 공통점 하나가 오프닝인 것 같아요. 아, 두 영화 오프닝 다 약간 비슷한 톤인데 물에 물감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왕가위 영화의 어떤 특징이 어쩌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물에 물감이 풀리듯이 사람의 마음끼리 서로 섞이는 방식 혹은 그 온도 이런 것들을 영화로 표현한다는 게 왕가위 영화의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를 일단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양조위가 나온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당연히 무협 영화라는 건데 두 편의 영화는 당연히 무협 영화지만 어떻게 보면 무협 영화의 탈을 쓴 멜로 영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왕가위의 모든 영화는 다 멜로 영화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또 두 작품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 차이점만큼이나 공통점이 많은데 이따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돌아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인간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랑을 반추할 때 인간은 어떤 식으로 그 느낌을 생각하는가 떠올리는가 그런 주제로 온다면 굉장한 멜로드라마의 속성 같은 게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직접 들어가면 어떤 얘기를 하실지 막 상상이 되면서 막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소독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95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됐던 그 동사소독이 아니라 네. 뭐라고 그럴까요? 재수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덕스라는 네. 이제 이름으로 붙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죠. 감독은 이쪽이 내 진짜 이 영화에 담고 싶었던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동사소독 리덕스를 다루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편이 어떻게 보면 왕가희 감독의 가장 최근 영화 두 편이라고 말할 수도 그렇네요.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왕가의 신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쨌건 이 두 편 소개해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 두 편의 차이도 있어요.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일대종사는 실존 인물인 연문의 어떤 실화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사소독은 이제 무협의 세계, 그것을 픽션의 세계, 다시 말하면 김용의 소설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드릴 때도 아마 비교하지 않겠나 싶은데 두 영화가 이제 액션을 다루는 방식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협 영화 혹은 무협 소설, 무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협이란 과연 무엇인가? 좁혀서 협이란 무엇인가?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심사숙고하여서 준비해 온 끝에 네. 굉장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초 공개죠. 독점. 최초는 아니에요. 네. 최초는 아니고 어디서 한번 써먹었구나. 최초는 아니고 다른 연구 논문들 약간 섞은 거라서 네네. 최초는 아니기 때문에 어째 아까 무슨 뭘 분위기를 섞는다는 이렇게 말하실 때 제가 감을 네. 잡았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어떤 알미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섞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협의 세계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협 작가님. 네. 네, 일단 그 글씨가 막 꿈틀꿈틀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이제 김중협 선생님께서 요거 이렇게 딱 잘라서 네. 표구해가지고 벽에 걸어놓으면 그 좋겠습니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집에 아무거나 막 펴고 가시나요? 벽이 진짜 덕지덕지. 그러니까 네. 벽 한번 보고 싶네요. 네. 협이란 무엇인가? 무협 할 때 이 무자는 뭐 당연히 무에 대한 그 힘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 협은 의기로울 협이라는 글자인데요. 오른쪽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협에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오, 그러네요. 사람인 변에 뒤에 있는 이 글자가 협자가 무슨 글자냐면 겨드랑이에 낄 협자입니다. 겨드랑이에 낄 협?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이 있죠? 네. 팔 아래 사람이 두 명 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한 사람이 네. 양쪽에 두 사람을 겨드랑이 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힘으로 두 사람을 부축해주고 두 사람을 품어 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협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이다라는 말이 이 한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자가 또 어떤 뜻이냐면 부축하다. 좌우에서 돕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겨드랑이에 끼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부축해서 옮겨간다. 일반적인 옮긴다라는 게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어떤 공존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이 우리가 무협 소설, 무협 영화를 볼 때마다 왜 이들은 대가 없이 좋은 일을 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어떤 의로운 일을 하는가라는 것은 어쩌면 이 정신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식에 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협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설득됐어요. 네. 네. 거기다가 옆에 사람 인변이 하나 더 있으니까 묵묵히 그것을 지켜보는 또 네.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까만색을 했습니다. 묵묵하다. 먹먹하다 해서. 묵이라는 게 어떤 검은색을 네네네. 뜻이잖아요. 지금 막 생각한 거예요. 애드립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같은 것들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글은 사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네. 유협 열전에 나오는 사마천 선생이 쓴 글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협 영화를 볼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 주제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틀림없이 믿을만 하고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며 한 번 허락한 일은 제목을 아끼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사는 것을 잊는다라는 게 오늘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마음. 보통 우리가 의협심이라고 얘기할 때 의로운 곳을 향해서 협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무협 영화가 너무 허황되다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마음, 도리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그런 1분 브리핑 거의 사기예요 진짜. 네. 사기 캐릭터죠 제가. 아니 그 극상의 마음에 없는 말을 하려니까 네. 극상의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야, 제가 이거 그럼 네. 잘라가지고 표구해서 드릴게요. 네네. 네, 집에 붙여놓으세요. 네, 저도 붙여놓고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네네네. 네. His name was Ip Man, the Grand Master.
Master.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뭐 가장 최근의 왕가위 영화라고 해야겠죠. 네. 일대종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대종사가 무협 영화로 생각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멜로드라마이고 왕가위 영화인데 마음을 네. 정말 쿡쿡 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봤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대종사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눈이 호사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왕가위 특유의 어떤 그 쓸쓸함이 배음으로 쫙 깔리는 참 좋은 무협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 영화는 이제 왕가위 감독의 팬들 입장에서는 빨리 신작을 보고 싶을 텐데 이 바로 직전에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라고 네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왕가위 영화 중에서는 가장 덜 좋았던 작품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역시 왕가위 하면서 감탄하게 됐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었고요. 왕가위가 초기작들 뭐 중경삼림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홍콩 반환의 시점을 앞두고 흔들리는 어떤 현실을 네.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현실과 딱 붙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실존물이고 실제하는 중국의 홍콩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왕가위가 뜬구름을 잡다가 갑자기 현실로 딱 내려오니까 더 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약간 몽환적인 어떤 감정을 다루다 보니까 훨씬 더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왕가위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사실 왕가위 영화에서 어떤 민족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영화들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일본이다라는 데서 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강한 자의식 같은 것도 전혀 드러내지 않다가 네. 한 90년대 후반에 거대한 지진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또 살인가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을 보다 보면 일본인으로서의 자의식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소설들. 언더그라운드라는 넌픽션 그렇죠. 책도 넌픽션을 쓰기도 쓰기도 했고요. 했었고. 그래서 그 무렵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왕가위의 이 영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가위의 세계랑 약간 새로워진 왕가위의 세계가 접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했었고요. 네, 액션도 동사소독의 이미지가 액션이 날아다니는 붕붕 떠다니는 이미지라면 네. 이 일대종사의 액션은 굉장히 묵직하고 땅을 굳건하게 땅을 밟고 한 주먹 한 주먹을 의미 있게 내지르는 것이야말로 액션의 진 면목이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무거운 주먹으로 내지르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가위 영화치고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이야기의 흐름이 또렷하게 그렇죠.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잡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문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견자단이잖아요. 연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영화랑 이 영화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연문의 얘기를 만들어도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이겠죠. 네, 견자단이 훨씬 무술인의 느낌이 강하다면 양조위의 연문은 좀 더 약간 우수 어린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 이 빗속의 액션씬 보고 있으면 살짝 웃습니다. 양조위가 이 그 모자 아래를 웃고 있는 장면들인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약간 액션을 보다가 이렇게 마음이 설렌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모든 중화권 배우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양조위거든요. 양조위 특집 언제 또 한 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기약 없는 약속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게 야, 되네요. 정말 망가지는구나. 네. 네. 중혁 작가님이 말하는 인생 영화랑 비슷해요. 네. 인생 영화 한 50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 어쨌건 그런데 이 양조위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이제 무협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약간 그렇죠, 코믹한 아니죠. 뭐 네. 동성소치 같은 영화에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무협 쿵푸 자체를 제대로 배운 게 최초예래요. 그래서 40대 후반의 나이로 사실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영춘권을 소화하기 위해서 무려 4년간 연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배우가 어떤 영화에 출연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고 네. 연습하다가 심지어 팔이 2번이나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대요. 그럴 정도로 잊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근데 것입니다. 그런 4년을 했다고 해도 네. 어릴 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술을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10년만 일찍 출발했을 때 2년이면 되는데 네.咏春听巧。 근데 영화에서 보면 사실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뭐 쿵푸에서 영춘권이 어떤지 팔괘장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술의 특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춘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팔이든 다리든 그 보폭도 굉장히 좁고 팔도 아주 짧아서 최단 거리로 타격하는 거죠. 주로 이제 팔과 팔꿈치를 이용해서 타격을 하게 되는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 이 무술의 어떤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4手啊，千變萬化。你哋詠春得3件頭，
點樣同你打啊？三件偷夠招呼你就得啦。 근데 이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그 힘을 아주 빠른 손기술을 이용해서 방어를 한 다음에 일단 공격한 다음엔 약간 빈틈이 생기잖아요. 빈틈을 최대한 빨리 타격하는 방식으로 영춘권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영화의 무술 실제로 보시면 그런 방식으로 무술이 짜여져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일단 무술 감독이 원화평 감독이다 보니까 약간 매트릭스 느낌도 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영춘권이라는 무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술이 섬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힘이 오고 가는지, 어떤 힘을 받아서 어떻게 역으로 반대로 만들어내는지 같은 게 되게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쯔이도 무술 잘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안무를 잘하는 배우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고요. 원래 무용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최근에 무슨 방송하면서 이제 유현경 씨를 만났는데 유현경 씨가 조폭마누라 2에서 장쯔이가 와이어 액션하는 걸 구경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옆에서 구경하는데 와이어 액션을 하는 그녀의 연기가 너무 능숙하고 너무 우아해서 옆에서 감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사실은 이제 장쯔이 같은 배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뭐 타격감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몸을 너무 잘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영화에서도 보이는데 네. 후반부에 이 궁이라는 이 캐릭터. 캐릭터가 아버지에게서 몰래 그러니까 뒤뜰에서 무술을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뒤뜰에서 동작을 익히다가 혼자 겨울 숲에 가서 혼자 무예를 익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원으로 이 그 힘을 딱 주면서 하얀 눈이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냥 몇 번이고 过去是一个 돌려봤어요. 选择， 그렇습니다. 或去或留。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장첸이 나오게 되는데 장첸이 이제 여기서 하는 그 무술은 이제 팔극권이라고 하는데 장첸도 의외로 엄청난 성실한 노력파인가 봐요. 그래서 팔극권을 하도 배우다가 본인 스스로 너무 많이 실력이 일취월장하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팔극권 대회에 나갔어요. 아, 진짜? 우승했습니다. 정말요? 네, 장첸이. 그럴 정도로 이 뒷얘기들을 보면 이 배우들이 얼마나 이 일들에 누가 좋은 분한테 배웠겠지, 확실히. 이런 영화를 찍는데 최고의 어떤 최고의 사부님을 마스- 붙여주셨겠죠. 역시 스승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장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영화에 등장하는 액션 장면 첫 장면부터 굉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액션 장면을 보다 보면 사실은 이것이 그 장면이 멋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功夫 아주 강한 거의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兩個字， 했잖아요. 一橫一直，錯嘅瞓低啦，企得翻喺度嗰個先係啱晒。 이 영화의 모든 액션 씬은 사실상 수평의 이미지와 수직의 이미지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술 대결하려면 두 사람이 수직으로 둘 다 서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싸우기 시작해서 결정적인 일격을 날릴 때는 항상 수평으로 날리게 되고 그 일격을 받은 상대는 항상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상대는 수평으로 눕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직의 승자가 돌려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으로 액션이 항상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런 방식 자체는 영화 속에서 수직과 수평이 액션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서 있는 자는 결국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누워있는 자는 결국 죽어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삶과 죽음이라든지 혹은 극중에 등장하게 되는 어떤 무협의 세계의 정신의 어떤 계승과 단절 혹은 뭐 수직과 수평, 승리와 패배 이런 것들을 대로 뜻하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왕가위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영화가 사실 왕가위 영화의 10번째 영화거든요. 네. 근데 왕가위가 실존 인물을 다룬 최초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영화들 몇 편을 더 보아야겠습니다만 왕가위의 어떤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어떤 네. 순간이 일대종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실존 인물을 다루기도 했지만 영화가 조금 더 쉬워졌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조금 더 대중적이어졌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플롯의 차이 혹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너무 꼬지 않고 화면 자체도 보기 쉽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약간 이 왕가위 감독이 이제 장인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잔 기술보다는 큰 이야기, 묵직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게 더 많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추측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극 중에 이제 두 사람의 대결에 이제 남녀 주인공이 있다고 했을 때 연문이라는 실존 캐릭터가 있고 공인은 만든 캐릭터잖아요. 허구적으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이 둘의 대결 혹은 둘의 사랑을 다루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 궁이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왕가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한 인물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감정들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상대적으로 연문으로 나오는 그 인물은 우리가 왕가위 영화에서 잘 못 봤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은 새로운 왕가위, 이쪽은 우리가 잘 알던 왕가위. 둘 사이의 싸움이자 둘 사이의 사랑 같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문이라는 캐릭터는 또 더군다나 민족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랑 이야기는 그대로 왕가위의 현재 시점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아마도 연문에게 왕가위는 지금 현재 나이로서 자기가 이입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에. 네, 묘했던 게 궁이가 이제 군가 64수를 네. 가지고 연문과 대련을 펼치고 네. 펼치는 장면에서 왕가위 영화에서 굉장히 새로운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문이 동료로부터 무예를 전수를 받아요. 叶先生来不单是为看病吧？想再見識多一次公家64手。说句玩笑话，你可是输过我的。 왕가위의 존재들은 늘 혼자 떠돌아다니는 자, 외로워하는 자, 쓸쓸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연문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은 걸 돌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가위 영화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궁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我爹常说，习武之人有3个阶段：见自己，见天地，见众生。我见过自己，也算见过天地。可惜见不到众生。 어쩌면 왕가위 감독의 3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기도 충분히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자체도 특별하기도 하고, 초반에 보면 예를 들면 무림의 맥을 누가 이을 것인가,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림의 고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 금루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금루에 대한 어떤 공간을 설명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수직 이미지가 중요한 것도 굉장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전통 같은 것을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또 가장 좋아하는 왕가위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영화에서 너무 잘 펼쳐지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흩날리는 것, 바닥에 내려앉지 않고 서서히 사라져서 기포가 되어서 휘발되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예를 들면 실향의 정서라든지 혹은 실현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중의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의 마음 속에서 담아내는 그런 멋진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전히 왕가위 영화에서는 대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사가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 대사를 꼭 하진 않아요. 약간 네. 비유가 많고 이 얘기를 왜 하지 싶은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왕가위 영화의 핵심이 뜬구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뜬구름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신비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全不能只有眼前路，没有身后身。希望你可以举一反三。千古冇同局，葉底係買嚟藏花，有機會我哋再認識。 선문답, 선문답 같은. 같은 형식으로 음.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촌스럽지 않게 하는 어떤 방식이 왕가위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문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 때에 왕가위가 했었던 말들이, 연문은 자기가 여태까지 만든 인물하고 달리 굉장히 낙천적인 인물로 보인다. 인물의 삶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은 고난에 가득 찬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자기의 원칙을 고수하고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새롭게 매력을 느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반은 그렇고 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반은 정말로 이전까지 보았던 왕가위의 인물하고 다른 주인공이죠. 근데 영화를 또 다 보고 나면 그렇게 낙천적인 주인공을 모델로 삼고도 결국 왕가위적인 정서로 바탕을 깔아주는, 그래서 이 인물도 역시 어떤 쓸쓸함의 배움을 남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가정무 이 영화 제목이 일대종사이고요. 일대종사라 하면 어떤 무술계에서 큰 선이 되어준 어떤 한 사람, 뭐 이런 분이시죠. 마스터, 네, 이런 작가계의. 느낌.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더 그랜드 마스터잖아요. 근데 결국 일대종사는 누군가, 그랜드 마스터는 누군가. 어쩌면 연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 영화는 궁예의 영화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영화를 장식하는 것도 궁예의 어떤 한 장면이고, 궁이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군가 64수를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 단절된 그랜드 마스터로서의 궁의의 선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가상의 인물인 궁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고 이런 주제를 던졌다는 것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연문의 이야기와 함께 궁의의 이야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공의는 가장 왕가위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사랑하는 왕가위 인물의 전형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액션씬도 기차 액션씬이 궁의 액션씬이에요. 그러네요. 궁의에서 마삼과 이 벌이는 액션씬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살벌하기도 한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행의 최고봉, 수평의 최고봉인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데서 거기서 싸우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你仲記唔記得我哋？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동사소독 리덕스. 네. 네. 전설의 영화고요.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뛰쳐나가게 됐던 네. 그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 시네필들에게는 또 필수 항목이었기 그랬었습니다. 때문에 인기가 엄청났었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네. 동사소독입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게 거의 같은 시기에 몇 달 상가드로 이제 중경삼림을 먼저 개봉을 했었고 그다음 동사소독을 했거든요. 근데 중경삼림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얻고 동사소독은 더 큰 대작이라고 하니까 보러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질나게도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어떤 매혹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자, 지금 리덕스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리덕스 돼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약간 그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9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원래 우리가 보았던 극장에서 보았던 동사소독 또 이전에 발매되었던 블루레이라든지 아니면 DVD로 발매되었던 동사소독과 리덕스를 비교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왕가희 감독이 직접 오셔서 저랑 인터뷰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95년도에 동사소독이 개봉될 때 당시에는 이제 저작권에 관한 개념도 굉장히 약하고 지금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그 당시에 수입하신 분들, 배급하신 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95년도 시점에서는 무협 장면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마음대로 재편집을 했습니다. 가위. 네. 가위가 가위당. 영화 예술이라니까요. 가위당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다. 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사실은 왕가희 감독 입장에서는 그 당시 한국판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뜻하고 달리 주로 무협 장면 위주로 편집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동사소독 리덕스에는 동사소독에 등장하는 액션 장면 몇 장면이 아예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상당 부분 감독의 뜻하고 무관한 약간 수입한 쪽의 자의적인 편집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봤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영화가.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예전보다는 훨씬 그러니까요. 그 네. 내러티브가 명확하고 그 사이에 영화력이 늘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 네. 아니었구나. 난 변하지 않고 영화가 바뀐 것이 뿐이었구나.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실제로 왕가희 감독이 편집을 다시 하기도 했는데 본인의 영화를 이제 과거 영화들을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 어쨌건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지난 거는 별로 뒤를 안 돌아보는데 딱 한 작품이 마음에 계속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동사소독인데 동사소독 중에 본인한테 가장 걸렸던 이유는 음악이었답니다. 그래서 음악을 특별히 넣고 싶었던 음악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음악을 위해서 새로 입히게 되었는데 음악을 입히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니 영화 재편집해야겠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아예 영화를 완전히 편집을 다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우리가 21세기에 갖게 된 동사소독 리덕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편집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뭉클하게 느껴지는 건 엔딩이 바뀌었어요. 네. 원래 우리가 보았던 90년대 중반의 동사소독은 마지막 엔딩 때 극중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 하나씩 차례대로 스케치하면서 끝납니다. 你發現會記得更加清楚。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본 동사소독 리덕스 여러분이 지금 B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리덕스는 엔딩 부분에서 단독으로 장국영만 나옵니다. 장국영이 막 싸움하면서 이제 어떤
그 내레이션이 흐르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싸우는 중간에 영화가 딱 정지 화면이 되고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장국영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볼까요? 영화적 동지인 왕가위가 보내는 헌사 같은 추모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또는 이제 저는 그 마지막 장면 이번 리덕스를 다시 보면서 느끼게 된 건 굉장히 이제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서독이 그렇기도 하지만 서독 역을 맡은 그 장국영 자체가 저렇게 수많은 적들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벌이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다가 정지된 채 쓰러져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게 다가오는 그런 엔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무협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봉은 김용이잖아요. 김용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인물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서독은 그 김용의 소설 이게 신조협녀라는 소설, 그다음에 사조영문이라는 소설에 같이 나오는 그 두 캐릭터인데 서독은 뭐 슈퍼히어로식으로 얘기한다면 빌런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로맨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이제 이름 멋진 멜로 영화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이 캐릭터상으로 보자면 악당이죠. 왜냐하면 살인 살인을 청부업자니까. 사주하고 네. 청부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화사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악당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우리는. 악당 일단 장국영이 맡으면 나와서 네. 그런 얼굴로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악당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쩌면 이 영화 중 함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액션 스타일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영화 일대종사의 액션은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때리고 이 무술이 어떻게 구성돼서 딱 무술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아 저거 영춘권이구나, 아 팔계장이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동사소독 리덕스에 등장하게 되는 무협 장면들, 액션 장면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피아가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베는지, 한 사람이 몇 사람하고 싸우는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칼로 쳤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극 중의 액션 장면들은 분절이 돼 있거나 흐려져 있거나 겹쳐져 있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액션으로 주는 심리 맞습니다. 상태의 표현같이 네.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방법이 어쩌면 동사소독에는 더 어울렸던 거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무협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싫어할 수도 있는 액션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액션의 핵심은 동작이 아니라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싸움 장면들은 하나의 어떤 비유를 들자면 저한테는 약간 풍경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갖고 있는 대신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서적인 소구력이 있는 그런 연출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왕가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시절은 과거인 경우가 네, 많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어떤 격렬하고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고 현재는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위어가는 어떤 그런 순간인 것처럼 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되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은 하필이면 또 석양이에요. 석양이라는 건 해가 사라져가는 풍경일 텐데 그 석양을 받아서 강물이 일렁이는 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뭔가 하면 바람이 불어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모래들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난단 말이죠. 이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말하자면 일렁이는 것,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들인데 극 중에서 등장하는 일렁인다라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과거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추억이라든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청각적으로도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과거의 청각화가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내레이션으로 등장하는 거죠. 내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과거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레이션과 끊임없이 일렁이는 것들은 시각적인 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극중의 인물들은 현재에서 만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계속 회귀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거대한 풍경화를 만든 거죠. 佢話因為係佢唔開心。 일대종사에서 그랬고 동사소독에서도 계절의 인생을 비유를 합니다. 아, 네네. 이 동사소독에서는 절기를 가지고 계속 장을 구분을 해요. 뭐 경칩에서 경칩까지. 경칩이 네. 나오고 뭐初六日驚蟄，每年呢個時候都會有個人嚟揾我飲酒。 절기를 소제목으로 쓰고 있는데요. 뭐 춘분, 하지, 백로 이런 식의 절기를 쓰고 있고 일대종사에서도 인간의 일생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마흔 이전에는 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은 계속 바뀌고 흘러가지만 계절은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 반복과 일직선 사이에 놓여 있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무력감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 때문에 제가 되어버린 인간의 타버린 마음 같은 것들을 풍경화처럼 딱 그려내는 데는 정말 왕가위만한 감독이 없는 것 같습니다. 你揾我， 과거에는 있었던 곳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영화에서 중심이 되는 곳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떤 그 장소이고 운막 같은 곳이고 객잔이고 거기에 이제 그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하러 오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극 중에서 이제 장국영이 만나면서 어떤 일들을 과거를 회상하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주거나 하게 되는데 네.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그들하고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다 과거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인 과거의 두 사람이 현재에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은 영화 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거나 비틀렸거나 미끄러진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로 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소통이 어긋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현재 만나는 장소가 사막인데 사막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과거에 뜨거웠지만 그 순간이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한 형태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공간적인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왕가의 영화의 어떤 대사들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외우고 있다 써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왕가의 약간 동사소독에. 비웃음 받을 수도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잘 잡아야 연기력이 돼. 필요해요. 연기력이 한번 필요한데. 해주세요. 아니요. 대표적으로 이런 대사가 있죠. 물은 몸을 차갑게 하고 술은 몸을 뜨겁게 하지. 이런 거를 술 딱 마시다가 이렇게 딱 분위기 잡으면서 다 이 얘기 쫙 하시면 知唔知飲酒同飲水嘅分別啊？酒會越飲越暖，水會越飲越寒。 이 영화가 그 노란빛이 많고 약간 파스텔 톤도 되게 많은데 유일하게 좀 비현실적인 색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장만옥 씨가 과거를 떠올릴 때 약간 발그스름한 얼굴로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我一路都以為自己係贏過一個。 근데 그게 저는 약간 복사꽃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사꽃 도화라는 건 결국에는 유토피아 같은 거잖아요. 과거에 유토피아가 있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만 시간에 떠밀려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동사소독이고 喺我最好嘅時候，最中意嘅人都唔喺我身邊。有時間可以翻轉頭就幾好。 결과적으로 극 중에 등장하는 퇴락한 현재는 그런 불타던 과거의 어떤 형해와 잿더미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 속의 시각적인 부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극 중에 인물 관계도 사람 관계를 보면 전부 다 등만 바라보도록 짜여 있어요. A는 B의 등을 바라보고 B는 또 C의 등을 바라보고 C는 또 D의 등을 바라보는 식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동사소독 그 촬영 장면도 유명한 게 많잖아요. 네.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우들이 동성서치 만든 그 사람들이어서 등만 바라보고 연기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워낙 악명 높은 뭐 감독은 감독 나름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배우는 배우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찍다 보니까 배우들 일정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감독은 맨날 배우만 기다렸대요. 근데 배우들 얘기는 다릅니다. 왕가희 감독이 하도 오래 찍으니까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유진이 감독 네, 심지어는 제작자인. 같은 스토리로 만든 네. 코미디 영화가 동성서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희대의 어떤 두 편의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서서치는 다 정면을 바라보고 연기를 하잖아요. 동서소독은 다 등만 바라보고. 네. 오늘 다룬 두 영화의 공통점 아까 얘기하셨지만 나레이션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왕가위는 나레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나레이션을 하는 자는 이미 모든 걸 겪고 그 사건들을 알고 있는 자의 나레이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 동사소독의 동사가 어떻게 되었고 소독이 어떻게 되었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갔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쓸쓸함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동사소독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나레이션을 마지막에 딱 종집을 찍어준 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쓸쓸하다는 건 그것은 이제 상실의 어떤 감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사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뭔가를 잃어요. 물론 연인을 잃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양조위 같은 경우에는 눈 시력을 잃고 그다음에 장하고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잃고 그다음에 이제 장국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형한테 잃게 되죠.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상실의 정서 같은 것들이 항상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항상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어긋나는 풍경들을 너무 잘 그려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비정전도 했고 중경삼도 그렇지만 왕가위 영화의 정말 중요한 인물들은 기다리는 자, 누군가를 떠나보낸 자,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왕가위 영화는 수평과 수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두 편에 걸출한 왕가위표 무협 영화 중에서 동사서독은 예전에 많이 좋아했으니까 일대종사로 21세기는 네. 새로운 저의 픽을 할 거고요. 일대종사는 볼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막 어딘가에 풀어 헤쳐지는 것 같은 물감이 물에 퍼지듯이 맞아요. 이렇게 마음이 그런 확 거 녹아내리는 있어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늘 좋고요. 최고의 장면도 일대종사에서 고르겠습니다. 네. 이 연문이 가난 때문에 자기 코트를 팔러 갑니다. 코트를 딱 주고 네. 이렇게 睇下有冇人啱。 그 코트를 사는 사람이 어, 이렇게 맞아. 얘기합니다. 咦？點解冇一樓嘅？係咩？或者甩咗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연문이 뒷짐을 지고 갑니다. 손을 꼭 쥐고 그 안에 단추가 있는 거죠. 가난해서 뭘 팔지만 단 하나 팔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추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항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의 필사적인 소나기 같기도 해서 그 단추 하나를 꼭 쥐고 있는 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손을 저는 최고 장면으로 했습니다. 뭐 말씀만 들어도 막 감동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두 편 중에서 둘 다 참 좋아하지만 동사서독 리덕스를 고르고 싶고요. 네.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쿵푸 영화가 아닌가, 무협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멋진 장면은 이제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일대종사도 워낙 좋은 영화니까 여기서 고르고 싶은데요. 일대종사의 첫 장면, 처음 빗속에서 싸우는 장면을 고르고 싶은데 일단 액션 영화로서 굉장한 쾌감이 있고 우리가 액션 영화, 무협 영화를 볼 때 오프닝부터 뭔가 터뜨려주길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아주 잘 만든 액션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과 수직의 이미지를 다루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십수명의 적들하고 싸우게 되는 이 연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퍼붓잖아요. 비는 기본적으로 수직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죠. 위에서 내려 꽂히게 되니까. 철문도 처음에는 수직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싸움이 다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수평으로 누워 있게 되고 철문까지도 수평으로 누워 있죠. 중간에 적의 고수가 한 명이 추가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고수 자체도 프레임에 인할 때 수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수평으로 눕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들 모두를 남기고 멋지게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 자체로도 멋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전체를 만드는 미학적 원칙 혹은 주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장면에 응축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진짜 멋진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왕가위의 무협 영화 걸작들 해서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감독 영화 다루니까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협 장르도 좋아하다 보니까 두 개가 딱 합해지니까 너무 신나고 좋네요. 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they fought with